나 박창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전 재산 100억 원 중 70억 원은 박미연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0억이요? 둘째, 나머지 30억 원은 나의 세 자녀 박은숙, 박민수, 박민영에게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나의 아내 최정순에게는 일절 재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은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박은숙 씨 이야기입니다. 박은숙은 58살입니다. 서울 외곽 단독주택에서 병든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며 살아가는 장녀입니다. 평생을 가족에 헌신했지만 아버지 박창기의 외도 이후 가정은 늘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이른 새벽 은숙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위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낡은 집안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부모님께 헌신해온 은숙에게 이 집은 전부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 박창기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회사 회장으로 재직했던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모습이 담긴 그 사진 앞에서 은숙은 오늘도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매일 아침 이 의례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은숙아, 죽다 됐니? 침실에서 어머니 최정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올해 80세가 된 어머니는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줄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활달한 성격이셨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십니다. 네, 어머니.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은숙이 정성스럽게 죽을 그릇에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는 베개에 기댄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은숙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드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셨습니다. 은숙아, 나는 정말 못된 여자였어.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은숙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 여자는 결국 아버지한테서 다 뺏어갔어. 나는 그저 질투에 미쳐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만 사랑하셨잖아요. 아니야, 은숙아,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진짜로 사랑했었어.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아이를 내가 너무 모질게. 어머니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은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얘기는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그런 옛날 일은 다 잊으세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은숙아, 엄마가 죽고 나면 넌 어떻게 살 거니? 어머니가 갑자기 은숙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은숙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둘째 동생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괜찮으시긴 한데 요즘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셔. 은숙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치매 기간은 아니죠? 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요. 아이들 학원비며 대출이며. 정말 숨이 막혀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셋째 동생 민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죠.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도 누나가 제일 잘 아시니까 누나 뜻대로 하세요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께 약을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는 또다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아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엄마 때문에 아빠한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어머니, 무슨 아이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삼키셨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어머니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다른 여자, 그리고 아이.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뭔가가 떠오르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은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엄숙한 표정으로 은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장례 준비를 서두르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머니가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애써 무시하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은숙은 눈물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장례식장 준비는 은숙이 혼자 다 맡았습니다. 동생들은 바쁘다며 큰 결정들만 전화로 상의했을 뿐이죠. 누나가 제일 잘 아시니까 누나 뜻대로 하세요. 민수와 민영의 말이 똑같았습니다. 은숙은 쓸쓸했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입관식을 마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으로 재직했던 회사 사람들, 동네 이웃들, 먼 친척들이 순서대로 분향을 했습니다. 은숙은 상주로서 일일이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조문객들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흰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죠. 나이는 은숙과 비슷해 보였는데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여자는 분향을 마친 후 은숙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고인의 따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인의 딸입니다. 순간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고인의 딸 박미연입니다. 여자가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자식은 저희 3남매뿐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박미연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 은숙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인지 확인 판결문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7년 법원에서 발급된 문서였죠. 이게 뭐예요? 은숙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박창기 씨가 재침부라는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당시 인지 확인 소송을 통해 인정받았어요. 박미연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호적에 올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미연이라는 이름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요?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은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타나고 싶지 않았어요. 박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박미연을 장례식장 밖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은숙이 격하게 말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창기 회장님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겁니다. 유언장요? 은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유언장도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오후 2시에 강남구에 있는 김앤파트너스 공증사무소에서요. 은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고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나라는 사람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버지의 딸이 맞다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미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릴 때 몇 번 이 집 앞까지 와봤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쫓아내셨거든요. 그 후로는 아버지도 저희를 멀리하셨어요. 순간 은숙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누군가와 크게 다투던 날 문 밖에서 우는 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흐릿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박미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은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그 이상한 말들이 모두 설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 그 아이, 어머니의 죄책감. 내일 공증사무소에 같이 가시죠.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미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죠. 새벽녘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누군가를 내쫓으며 소리치던 날 창기 씨가 널 사랑한다 해도 내가 널 절대 이 집에 못 들인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크게 다투던 모습. 다음 날 발인을 마치고 은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공증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게 거짓이길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강남구 김앤파트너스 공증사무소는 고급스러운 빌딩 10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은숙은 박미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생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민수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민영은 아이 돌봄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와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민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우리 아버지 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공증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가족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은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녀 정은숙이고 이분은 박미연입니다. 미연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 박창기 회장님의 공정증서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유언은 2010년 3월 15일에 작성되었고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은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2010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나 박창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나의 전 재산 100억 원 중 70억 원은 박미연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0억이요? 둘째, 나머지 30억 원은 나의 세 자녀 정은숙, 정민수, 정민영에게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나의 아내 최정순에게는 일절 재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은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서에는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읽었습니다. 고인은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아내 최정수는 나의 진짜 사랑을 증오했고 내 딸 박미연을 괴롭혔다. 나는 평생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사랑의 책임은 내가 진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 은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박미연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고인께서 박미연 씨의 친모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더 들려주세요. 은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1984년 회사 직원이었던 이소영을 사랑하게 되었고 1985년 딸 미연이 태어났다. 하지만 아내 정수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여러 차례 모진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소영과 미연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다. 은숙은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젊은 여자와 아이를 내쫓던 그날,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들려주세요. 은숙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연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다. 소영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미연이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나의 가장 큰 실패였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도 무거워졌습니다. 박미연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장례식에 오고 싶어 하셨구나.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미연이에게 아버지다운 것을 해준 적이 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싶다. 그리고 정순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의 진심을 외면하고 미연이를 괴롭힌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숙은 아버지의 진심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의 의미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유언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미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박미연이 나간 후 김 변호사가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서류를 보면 박미연 씨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친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다고 하더군요.
은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박미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분 후 박미연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숙은 박미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결국은 피해자였구나. 어머니도 박미연도 모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온 후 은숙과 박미연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죠. 방금 들은 유 원장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연 씨, 은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박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박미연의 표정에는 괜찮다는 말과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 혹시 화가 나신 거죠? 은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화가 나요. 어떤 게 화가 나세요? 전 어릴 때부터 왜 아버지가 저를 멀리 하시는지 몰랐어요. 가끔 돈은 보내주셨지만 단 한 번도 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은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아버지와의 추억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없어요. 하나도. 박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70억을 남겨주셨다고 해요.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책임인가요? 은숙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늦게나마 책임을 지려고 했겠지만 박미연에게는 너무 늦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미연 씨, 그럼 이 유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미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정당한 몫입니다. 한 푼도 나눌 생각 없어요.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슬픈 표정을 짓던 박미연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거든요. 미연 씨, 은숙 씨, 저도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았다고요. 이제는 제가 편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박미연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유 원장의 내용을 들은 민수와 민영은 당장 변호사를 찾자고 했습니다. 누나, 이건 말이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70억을 가져간다고요?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공증된 유언이라도 우리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유류분이 있어요. 민영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요. 다음 날 삼남매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직계 자녀들에게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이 보장되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미연 씨가 70억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미연이 은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숙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돈을 포기할 수 없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박미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는 바쁜 분이시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박미연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되셨어요? 10살 때였어요. 이 집에 어머님이 저희를 쫓아내시더라고요. 박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은숙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누군가와 다투던 그날,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 내가 이 집 앞에서 몇 번이나 쫓겨났는지 알아요? 박미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미연 씨,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더러운 아이,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하셨어요. 10살짜리 아이한테요. 박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도 저희를 완전히 외면하셨어요. 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병문 안을 오지 않으셨어요. 장례식도 혼자 치렀고요. 박미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70억을 남겨주셨다고 해서 제가 감사해야 하나요? 미연 씨, 그래도. 은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 돈으로 복수하고 싶어요. 박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지도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저를 무시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은숙은 박미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박미연이 자신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미연 씨, 저희도 몰랐던 일이에요. 만약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박미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날 헤어지면서 은숙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박미연의 분노와 상처가 이해되면서도 가족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미연과의 만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유류분 소송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미연 씨와 관련된 분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신림동 고시원 관리소장 이정수라고 합니다. 박미연 씨 친어머니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숙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몇 년 전에 이소영 씨가 저희 고시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남겨진 유품들이 있는데 미연 씨가 가져가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미연 씨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혹시 미연 씨께 전해주실 수 있나요? 유품을 정리해야 해서요. 그리고 이소영 씨가 남긴 편지도 있어요. 다음 날 은숙은 박미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연 씨, 고시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유품 때문에요. 아, 박미연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사실 가기가 무서웠어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게. 같이 갈까요? 박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신림동 고시원은 낡고 좁은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그들을 이소영이 살았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마지막까지 사셨구나. 박미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글이 많지 않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몇 장의 사진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봉투에 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중에는 젊은 시절의 박창기와 이소영이 함께 찍은 것도 있었고 어린 박미연이 그린 듯한 크레용 그림도 있었습니다. 박미연이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제가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 엄마, 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박미연 앞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소영이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 엄마는 너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평생 후회했어. 창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나도 마찬가지였고. 박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엄마 닮아서 고집이 세니까 아버지나 그 가족들을 원망하며 살지는 마라.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엄마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 엄마. 박미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기 씨의 아내도 사실은 피해자야. 남편의 마음을 빼앗긴 여자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엄마도 이제야 알겠어. 미연아, 너는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아라. 미움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박미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숙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구나. 박미연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오는 길에 박미연이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 저 며칠간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박미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숙은 걱정이 되었지만 억지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유류분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은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들과 박미연의 상처, 그리고 이소영의 편지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박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둘은 한강공원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박미연은 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은숙 씨, 엄마 편지를 읽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박미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님에 대한 미움, 그리고 당신들에 대한 질투까지. 박미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 씨,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아요.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저만 더 불행해질 뿐이죠. 박미연이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그 돈이 필요해요. 은숙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은숙 씨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희생하셨잖아요. 저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물이 조용히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숙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우리 관계가 어땠을까요? 은숙은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진짜 자매처럼 지냈을 거예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요. 그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박미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박미연도 가족이 그리웠다는 것을, 돈보다는 따뜻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미영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은숙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있던 중에 샤워를 하다가 가슴에서 작은 멍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멍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은숙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유류분 소송 준비와 함께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니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정은숙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방암 1기로 진단됩니다. 순간 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할 수 있어요. 의사가 안심시켰지만 은숙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와 민영은 깜짝 놀라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민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초기라니까 다행이네요.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각자 살림이 빠듯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숙이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박미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박미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연 씨,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민수 씨가 연락 주셨어요. 소송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은숙은 의외였습니다. 박미연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거든요. 은숙 씨, 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박미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연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편지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복수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요. 은숙은 박미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숙 씨, 저는 정말 가족이 그리웠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학교에서도 아버지가 없다는 게 창피해서 거짓말을 하고. 박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 씨,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신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에게는 추억도 없고 사랑받았다는 기억도 없어요. 박미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라도 받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나요? 오히려 더 공허해졌어요. 돈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박미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숙은 박미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연 씨도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지만요. 은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박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사실 어머니도 마지막에 많이 후회하셨어요. 미연 씨에게 너무 모질게 했다고요. 박미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그 돈 혼자 가질 수 없어요.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 가져가요? 박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연 씨,
그리고 은숙 씨가 아프신데 치료비도 많이 들 거잖아요. 저는 건강하니까 일해서 벌 수 있지만 지금 은숙 씨에게는 그 돈이 더 절실할 거예요. 은숙은 감동했습니다. 박미연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법대로 유류분은 나누겠어요. 아버지의 뜻도 존중해야 하니까요. 박미연이 덧붙였습니다. 대신 제가 받을 목 중에서 은숙 씨 치료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연 씨,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은숙은 깨달았습니다. 박미연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숙이 박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드디어 진짜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요. 박미연도 은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연은 자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얘기를 나누러 오기도 했습니다. 은숙은 박미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로 자매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을 때 박미연이 말했습니다. 은숙 씨, 수술 당일에 제가 병원에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미연 씨,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기만 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겠다고 하니 감사했습니다. 은숙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복 상태도 양호했고 의사는 앞으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박미연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의 매일 병원에 와서 은숙을 돌봐줬죠. 이제 유류분 소송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정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는 은숙, 민수, 민영, 그리고 박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중재를 맡았죠. 그럼 각자 입장을 말씀해 보시죠. 변호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영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아프신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미연 씨가 누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처음에는 감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은숙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걸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얘기해 볼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미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 말씀이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네. 편지에서 원망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박미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유류분은 법대로 나누겠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법정 유류분을 적용하면 박미연 씨가 50억, 나머지 세 분이 각각 16억 정도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박미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50억 중에서 20억은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20억을 기부한다고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처럼 가족 없이 힘들게 사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박미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살았던 고시원 같은 곳에서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해요. 은숙은 감동했습니다. 미연 씨,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은숙 씨 치료비는 제가 따로 도와드릴게요. 이건 언니에 대한 제 마음이니까요. 박미연이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연 씨, 죄송해요.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거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감정적이었으니까요. 박미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박미연 씨 30억, 나머지 세 분이 각각 16억씩, 그리고 20억은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 잠깐요. 은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제 몫에서 5억은 기부하고 싶어요. 누나?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돌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요. 은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됐으면 해요. 민수와 민영도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각각 3억씩 기부하겠어요. 민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총 31억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이게 되는군요.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미연 씨,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고시원에서 나와서 작은 아파트라도 구해야죠. 그리고 쉼터 일도 준비해야 하고요. 박미연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사시지 말고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은숙이 제안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게요. 정말요? 박미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은숙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미연이를 사랑하셨지만 표현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무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박미연이 은숙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은숙과 동생들이 모두 와서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박미연이 새 집에서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조금 늦었지만요. 은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인 것 같아요. 박미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만났다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야 서로의 아픔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네 남매는 처음으로 함께 어머니 기일 준비를 했습니다. 박미연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숙의 항암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박미연은 약속을 지켜 고시원 여성쉼터 소영의 집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 이소영의 이름을 따서 만든 쉼터였죠. 은숙 언니, 오늘 새로운 입소자가 오세요. 박미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맞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은숙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은숙은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쉼터에 도착하니 박미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언니, 이분이 오늘 입소하신 김영애 씨예요. 나이가 저희와 비슷하시고 혼자 사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셔서 오게 되셨어요.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은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쉼터를 둘러보며 은숙은 박미연이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들, 따뜻한 공동 거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이곳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은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언니가 병원에서 보여주신 강함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박미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어머니 최정순의 기일을 맞아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민수와 민영도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박미연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어요. 은숙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이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박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뺏겨서요. 미연아. 은숙이 박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키우신 언니, 오빠, 동생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으니까요. 박미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묘소를 정리하고 향을 피운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의 아들과 민영의 딸들도 이제는 박미연을 고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고모, 다음에 쉼터에 또 놀러 가도 돼요? 민영의 막내딸이 박미연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고모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둘게. 박미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숙과 박미연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던 그 자리였습니다. 언니, 그때 생각나요? 여기서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던 날 말이에요. 박미연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자매 같아요. 은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박미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요? 처음에 유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어머님과 언니들에게요. 박미연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아프신 걸 보고 그리고 언니가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미연아,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겨주신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박미연이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은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평생 어머니만 돌보다가 끝났을 텐데 미연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유산이었구나. 박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돈이 아니라 가족이 진짜 유산이었던 거죠. 한강물이 조용히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자리에서 서로를 경계하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언니, 내년에는 쉼터를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해요.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고 싶고요. 박미연이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서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은숙이 공감했습니다. 그럼 언니도 같이 해주세요. 노인 프로그램은 언니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요. 같이 해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숙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은숙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미연이도 저희도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는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은숙은 아버지 사진 앞에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은 피가 섞여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은숙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제 은숙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